새벽 4시 항상 그랬듯이 어시장의 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영도 부둣가는 이미 활기찬 목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30해 넘게 운영해온 바다향기 횟집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난 아들 민석이가 차키를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민석이는 매일 새벽 어시장에 가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가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여겨본 참돔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시장은 늘 그랬듯이 활기찼습니다. 경매사의 빠른 말소리, 생선 좌판을 정리하는 소리, 상인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바다 내음과 함께 귓가를 채웠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소리들은 제 일상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혜순 씨, 오늘은 직접 오셨네. 어시장 입구에서 만난 김 선장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들어온 참돔 한번 보세요. 크기가 어떻습니까? 김 선장이 내민 참돔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비늘이 반짝이는 것이 마치 바다의 보석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큰 손주 윤서가 일어나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윤서는 요즘 제가 회를 뜨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윤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둘째 준호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외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방파제에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방과 후에 가서 구경하고 올게요. 준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어부 아저씨들과 친해져 바다 이야기를 즐겨 들었습니다. 막내 다미는 횟집 창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곳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바다와 오가는 배들을 그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다미의 그림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고 특히 바다를 그릴 때면 그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 소영이가 주방을 책임집니다. 회 이외의 모든 메뉴가 소영이의 손맛으로 완성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소영이의 목소리에는 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늘 그랬듯이 단골 손님들의 내일 또 올게요. 라는 인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매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30년 세월이 모여 만든 정이 담긴 인사니까요. 오늘도 우리 가족은 바다처럼 깊은 사랑으로 파도처럼 부지런한 손길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내일도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8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소영이는 특별한 기회를 잡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일본 최대 수산회사의 원양어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민석이는 어획 기술을 배우고 소영이는 선상조리사로 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6개월만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가게를 더 크게 키워보고 싶어요. 민석이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고 저는 말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윤서는 자신이 할머니를 도와 회를 뜨겠다고 했고 준호는 어시장 아저씨들에게 부탁해서 신선한 생선을 골라오겠다고 했으며
다미는 가게 메뉴판을 예쁘게 그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이와 소영이가 떠난 지 2달, 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라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바다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파도 소리보다 더 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석이와 소영이가 탄 원양어선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풍을 만났다는 것이 마지막 교신 내용이었답니다. 그날부터 영도 부둣가의 하늘은 더욱 낮게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해경 헬기가 수색을 위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시장 사람들은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먼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회를 떴고 준호는 매일같이 부둣가를 서성이며 아버지의 배를 기다렸습니다. 다미는 매일 밤 창가에서 등대를 그리며 부모님이 등대 불빛을 보고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수색 작업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공문 한 장이 우리의 기다림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꼭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날 밤 횟집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민석이가 즐겨 쓰던 칼을 만졌습니다. 소영이가 항상 앉던 의자를 닦으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새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는 그 불빛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색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첫 출근길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새벽 어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길인데 이날만큼은 100년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말없이 제게 가장 좋은 생선들을 골라주었습니다. 값을 묻지도 않고 건네주는 생선들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혜순 씨, 우리가 다 가족인데 뭘 그러오. 김 선장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횟집으로 돌아오니 윤서가 이미 주방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학교 갈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어 물었더니 학교에 늦게 가겠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아버지처럼 회 떠놓고 갈게요. 서툰 솜씨로 회를 뜨는 윤서의 뒷모습이 민석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시장을 다녀왔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고등어 값이 오르기 전에 싸게 사왔어요. 중학생이 어시장 흥정을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준호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다미는 횟집 메뉴판을 새로 그렸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그림이었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배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오는 모습도 그려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우리 가게 로고가 되면 좋겠어요. 첫날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단골 손님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도 민석이와 소영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윤서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와서 주방을 도왔고, 준호는 어시장 사람들과 친해져 좋은 생선을 고르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다미는 매주 새로운 그림으로 가게를 꾸며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쓰던 칼을 정리하면서 소영이의 레시피 노트를 넘기면서 문득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주방 창 너머로 보이는 등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함없이 깜빡이는 등대 불빛처럼 우리도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윤서가 처음으로 혼자 회를 떠서 손님상에 냈습니다. 준호는 어시장에서 처음으로 혼자 경매에 참여했고, 다미의 그림은 학교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성취들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올 것이란 걸 알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칼을 물려받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 뜨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비늘을 제대로 긁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제법 손님상에 낼 수 있는 회를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맛있는 양념 간장을 만들어 볼게요. 윤서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 한 분이 이 간장 맛이 소영이 씨가 만들던 맛이랑 똑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더욱 바다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항구로 달려가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물고기들의 습성, 바다의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까지. 어부들은 준호를 마치 어린 선장님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배운 대로 고등어를 골라왔어요. 배 아래쪽에서 잡은 놈들이 가장 좋대요. 준호가 고른 생선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어시장 사람들은 이제 준호를 보면 우리 막내 선장님 왔네 하며 반겨주었습니다. 다미는 매일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활기찬 어시장의 모습을, 때로는 석양에 물드는 항구를, 그리고 가끔은 먼 바다 위로 떠가는 배를 그렸습니다. 특히 폭풍 우치는 바다를 그릴 때면 평소보다 오래 그림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아빠 엄마가 보고 계실 바다예요. 다미가 그린 그림 속 바다는 때로는 거칠었지만 언제나 희망적인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교 미술 선생님은 다미의 그림에 특별한 감성이 있다며 미술부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우리 횟집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만든 새로운 양념들이 메뉴에 추가되었고 준호가 고른 신선한 생선들로 회가 더욱 맛있어졌으며 다미의 그림들은 횟집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모여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서는 새로 배운 요리 기술을, 준호는 어부들에게 들은 바다 이야기를, 다미는 오늘 그린 그림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비록 민석이와 소영이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이겨내고 있다고. 마치 바다가 때로는 거칠지만 결국 잔잔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손님이 우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왔고 영도 앞바다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늘어났고 어시장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횟집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늘 북적이던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고 주말에도 예약 취소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어시장에서 사온 생선을 다 팔지 못해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이러다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윤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도 때로는 잔잔하다가도 때로는 거칠단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과로가 겹쳐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시장을 다녀오고 낮에는 가게를 하고 밤에는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이 쌓인 탓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였지만 윤서는 망설임 없이 가게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어시장 아저씨들과 상의해서 배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회는 못 드시더라도 집에서 구워 드실 수 있게 신선한 생선을 배달해 드리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다미는 SNS에 올릴 예쁜 사진과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아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서는 포장 판매용 양념장과 밑반찬을 개발했고 준호가 시작한 배달 서비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미가 만든 SNS 계정에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퇴원 후 가게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방은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포장 판매용 반찬들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새로 생겼고 벽에는 다미가 그린 새로운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바다 향기를 지켜냈어요.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지만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준호를 기다리며 윤서는 내일 판매할 반찬을 준비하고 다미는 새로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등대는 변함없이 불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 이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시작, 지역 신문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 전통 맛집 요리 경연대회에 우리 가게를 추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가게들을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아버지만큼 실력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윤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리 가게를 대표해서 나가보는 게 어떠니? 제 제안에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회까지 한 달 윤서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준호도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양대학교 교수님이 가게에 오셨다가 준호의 바다 이야기에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바다를 이해하다니 대단하구나. 그날 이후로 준호는 해양생물학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방학 때 해양연구소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해도 될까요? 준호의 눈빛은 마치 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볼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새벽 어시장을 도와주는 것은 잠시 미뤄두더라도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미는 학교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바다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 위로 5마리의 등대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그렸는데 심사위원들은 그림에 담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으로 전국 중학생 미술대전에 나가보면 어떨까? 미술 선생님의 제안에 다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무대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리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바다의 기억이라는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제철 생선회에 어머니의 양념장을 재해석한 소스를 곁들이고 아버지가 즐겨 만들던 해물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통의 맛에 새로운 감각이 더해졌다며 극찬했습니다. 준호는 해양연구소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전화로 새로 배운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미는 전국대회를 위해 새로운 그림을 구상하며 밤늦게까지 스케치북을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아이들의 꿈도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요리 경연대회에서 윤서가 받은 상장이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부산에서 가장 유명했던 일식집 해산물의 주방장이었던 김상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이름은 여전히 부산 요리계의 전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윤서의 요리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이 아이는 그걸 이미 알고 있더구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가게가 한가한 오후 시간이면 김 선생님이 오셔서 윤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생선을 다루는 섬세한 기술부터 육수를 내는 비법, 그리고 손님의 마음을 읽는 법까지.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 속에는 항상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도 특별한 스승이 생겼습니다. 40년째 영도 바다를 지키는 해녀이신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바닷속 생물을 제대로 알려면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해. 주말마다 박 할머니는 준호에게 바다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문어가 어떤 곳에 사는지 배웠어요. 준호는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해양 생물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준호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시장 사람들도 준호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의껏 답해 주셨고, 때로는 귀한 해산물 견본을 연구용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미의 재능을 알아본 것은 마을 화가 이중섭 선생님이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횟집에서 다미의 그림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이런 감성은 타고나야 해. 그날부터 이 선생님은 주말마다 다미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실에서 돌아오는 다미의 손에는 늘 새로운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점점 좋아진대요. 다미의 그림 속 바다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푸르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시장의 김 선장은 매일 아침 가장 좋은 생선을 골라주셨고, 시장 할머니들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행사에 우리 가게 음식을 주문하시며 홍보도 해주셨습니다. 저녁이면 가게 앞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구나. 바다가 수많은 물결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윤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게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김상호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메뉴와 인테리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윤서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준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도 해양생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요즘 손님들은 생선의 종류와 잡은 방법도 궁금해 하신대요. 다미는 벌써 새로운 메뉴판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나무 테이블을 교체하고 오래된 벽지도 새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처음 가게를 열 때 걸어둔 배 모양 시계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자 잊지 말아야 할 추억이었으니까요. 윤서는 전통회 요리에 새로운 해석을 더했습니다. 제철 생선회에 계절 과일을 곁들인 가을바다 회정식, 따뜻한 육수에 살짝 데친 생선을 곁들인 겨울 바다 정식 같은 메뉴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기술과 어머니의 레시피가 만나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들어오는 생선마다 작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바다에서 잡혔는지, 어부 아저씨들이 어떤 방법으로 잡았는지, 그 생선의 특징은 무엇인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손님들은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더욱 깊이 있게 음식을 즐겼습니다. 다미가 그린 새로운 메뉴판은 그 자체로 작은 미술관이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바다의 모습과 함께 우리 가게의 역사를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다미의 그림이 가게에 특별한 이야기를 더해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SNS에서는 우리 가게가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 새 남매가 이어가는 바닷가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부산 시내는 물론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유명한 식당 평론가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맛집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평론가의 글이 잡지에 실린 후 우리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오래된 단골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옛날 맛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새로워졌네요. 이제 우리 손주들하고도 같이 올 수 있겠어요. 그들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의 바다 향기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기쁜 소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다 향기가 이달의 부산 전통 맛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윤서가 대표로 수상소감을 말할 때 저는 민석이와 소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얼마 후 준호에게도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해양연구소 청소년 과학 논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영도 앞바다 생태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주제로 쓴 논문이었습니다. 어부 아저씨들의 이야기와 자신이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논문에 심사위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받은 상금으로 수중 카메라를 살래요. 앞으로는 바닷속 사진도 찍어서 연구할 거예요. 준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어부 아저씨들은 준호를 위해 특별히 배를 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미의 그림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젊은 예술가전에 전시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바다라는 연작 시리즈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기 다른 계절의 바다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많은 관람객들이 다미의 그림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네요. 한 평론가의 말처럼 다미의 그림은 우리 가족의 아픔과 희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우리 가게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세 남매가 이어가는 바다의 맛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윤서는 회를 뜨는 법을, 준호는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을, 다미는 자신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밖의 등대가 밤바다를 밝히듯 우리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윤서가 서울의 유명 요리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준호는 부산해양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에 합격했고 다미는 예술영재학교 진학이 확정되었습니다.
할머니, 졸업하면 꼭 돌아올게요. 더 멋진 바다 향기를 만들어요. 윤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여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상호 선생님은 윤서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50년 동안 써오신 요리 비법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꿈과 내 꿈이 이 노트에서 새롭게 피어나길 바란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해양대학교 연구실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어부 아저씨들이 준호를 통해 바다의 변화를 연구하고 더 나은 어업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 선장님이 바다를 지키는 박사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네. 다미의 그림은 이제 우리 가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바다 풍경화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림 엽서는 인기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아요라는 손님들의 말씀에 다미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추억과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면에는 다미의 그림들이, 메뉴판에는 윤서의 요리가, 안내판에는 준호의 해양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30년의 역사가 깃든 바다 향기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석이와 소영이가 떠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꿈과 사랑은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깊어지는 바다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윤서는 서울에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준호는 캠퍼스에서 바다를 연구하며 다미는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저는 이곳 바다 향기를 지키며 아이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이겨낸 슬픔들, 그리고 맞이할 새로운 날들에 대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더 깊어질 우리의 사랑을, 더 넓어질 우리의 꿈을,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우리들의 이야기를.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3월의 마지막 날, 창밖으로 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거리를 장만하려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영이와 동준이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미영이네 차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는 새 아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첫째 지우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끌어안고 어른스럽게 눈물을 참고 있었고 9살 민지는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부르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7살 막내 세연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병원 로비의 의자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던 미영이의 얼굴이 매번 귀향길에 텃밭일을 도와주던 동준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새 아이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서울의 미영이네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제가 담가준 김치가 반쯤 남아 있었고 부엌 선반에는 지난번 제가 보내준 방울토마토 농사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매일 일기처럼 읽었다던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우의 책상에는 과학 경시대회 상장이, 민지의 서랍에는 미술 시간에 그린 가족 그림이, 세연이의 침대 옆에는 동준이가 사준 로봇 장난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의 미래는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새 아이를 제 품에 안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작은 시골집과 텃밭뿐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선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날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선으로 돌아온 첫 달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시골집에 내 식구가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바꿔야 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던 장독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아이들의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목수 김씨 아저씨가 며칠을 도와주셔서 겨우 아이들이 지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봄 농사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대신 읍내 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시장 청소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 아침을 차렸습니다. 낮에는 복지관에서 바느질 일을 배워 밤늦게까지 옷수선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뜰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민지의 숙제도 봐주고 세연이의 간식도 챙겨주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책임이었지만 지우는 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라면을 사러 갔을 때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러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은 성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주인 할머니는 우리 마을 아이들 아니가라는 말씀과 함께 굳이 봉투를 제 알치마 주머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의 책상과 책장을 샀습니다. 민지가 그린 그림을 걸 수 있는 코르크 보드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세연이의 침대 옆에는 작은 스탠드도 달아주었습니다. 어두운 밤 무서워하는 아이를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새 아이가 일제히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를 외치고 학교로 향했고 저는 그 인사말을 하루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저녁이면 네 사람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고, 비록 반찬은 변변찮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텃밭의 토마토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와 동준이가 떠난 후 처음 맺은 열매를 보며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토마토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시장에 나가기 전에 동생들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김밥이 풀어지기 일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민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분홍색 일기장에는 매일 다른 이야기가 채워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글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일,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까지. 가끔 일기장 귀퉁이에는 작은 꽃잎이 말려있기도 했습니다. 세연이는 학교 적응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울과 다른 사투리, 낯선 친구들,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매일 아침 배가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조금씩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히려 일찍 학교에 가겠다고 서두르곤 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지우는 읍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학원을 그만둔 대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오히려 지우의 성적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지우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지는 방과 후 미술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민지의 그림에는 남다른 감성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에서는 항상 밝은 색채를 사용했는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것이 민지만의 특별한 표현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연이는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해 벤치에만 앉아 있었지만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서 연습한 덕분에 이제는 주전 선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단위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시상식 날 세연이는 메달을 받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이들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의 책상에는 늘 공부하다 잠든 모습이 보였고 민지의 스케치북에는 새로운 그림이 한 장씩 늘어났으며 세연이의 축구하는 운동장 흙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줄 순 없었지만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쓰러진 저를 시장 상인들이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영양실조라며 당장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들 끼니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온몸의 관절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느질을 할 때면 손가락이 마치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픈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이들의 겨울 옷과 난방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시장 채소가게에서 일당을 더 받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배추를 다듬고 물을 나르면서도 입가에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지우가 제 건강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기침을 하며 쓰러지자 놀란 눈으로 달려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약국에서 파스를 사왔고 매일 밤 제 어깨와 팔다리에 붙여주었습니다. 민지는 제 일을 돕기 위해 바느질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제 옆에 앉아 천천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바늘을 잡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민지의 눈빛은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세연이는 매일 아침 제 약을 챙겨주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가끔은 약 대신 사탕을 몰래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웃으면 수줍은 듯 달아나곤 했죠.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별들 사이로 미영이와 동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제 건강이 버텨주기를. 겨울의 끝자락, 지우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교 상위 10% 안에 든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읍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제게 반항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생들 학원비도 벌고 제 병원비도 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1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고 있는 토마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라나는 토마토처럼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서관에서 공부법 책을 빌려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퇴직 교사 박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고 지우에게 맞는 독학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늦은 밤 바느질을 하면서도 옆에서 공부하는 지우를 위해 끊임없이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지는 미술 실력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학교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지만 미술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신 유튜브로 미술 강좌를 보며 독학했고 도서관에서 빌린 미술책으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세연이는 축구부 활동을 위한 운동화가 필요했습니다. 헌 운동화를 기워가며 버텼지만 결국 새 운동화를 사주어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녁마다 더 많은 바느질 일을 했고 마침내 세연이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지우는 독학으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민지는 교내 미술대회에서 연속 수상했으며 세연이는 국내 축구대회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내일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는 과학자가 되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다고 했고 민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으며 세연이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어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기다리는 토마토 모종처럼 우리의 노력도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마을에 뜻밖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후가 전국과학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준비한 대회였기에 더욱 값진 성과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며칠 동안 이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지우를 볼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며 지우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지우는 일주일에 2번 읍내 학원에서 과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그림은 복지관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봄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텃밭에서 토마토를 가꾸는 저와 공부하는 지후, 축구하는 세연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본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민지에게 장학생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세연이는 군 체육회에서 주목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동복과 축구화를 지원받게 되었고 전국 소년체전 선발 훈련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체육회 교통봉사대 아저씨들이 세연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신 시장 상인들은 서로 의논하여 일정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나올 필요 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 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채소가게 주인께서는 매일 저녁 남은 채소를 싸주셨고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주말마다 생선 한 마리씩을 꼭 챙겨주셨습니다. 복지관 바느질 모임의 할머니들은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손주들 먹이고 남은 떡과 과일을 항상 나눠주셨고 명절이면 절편과 송편을 넉넉히 보내주셨습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지우에게 매달 새 책을 빌려주셨고 미술학원 선생님은 민지에게 물감과 붓을 선물하셨으며 체육회 코치님은 세연이의 축구 기술을 특별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마을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봄날의 햇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받기 조심스러웠던 도움들이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나눠드리고 수선한 옷을 찾으러 오신 분들께 덤으로 단추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받은 온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 마치 봄바람처럼 우리 집을 감쌌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우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학경시 대회에서 받은 은상 덕분에 대기업 교육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그날 밤 저는 마당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민지는 도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물감과 캔버스를 샀고 남은 돈은 제 약값으로 쓰겠다며 내밀었습니다. 상금보다 더 값진 것은
민지의 그림에 담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시회장에 걸린 그림 속에는 토마토밭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마치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세연이는 군 체육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축구부 주장이 되어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이끌었고 중학교 축구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첫 월급처럼 받아든 축구부 지원금을 들고 와서는 할머니, 이제 제가 버는 돈으로 살아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 집 마당의 토마토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가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과학 시간에 배운 재배법을 알려주었고, 민지는 토마토 모종 하나하나에 예쁜 이름표를 달아주었으며, 세연이는 축구 훈련이 끝나면 걸음을 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는 우리 집 토마토가 금세 품절되었습니다. 군청 직원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이제는 주문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토마토를 사러 오신 손님들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토마토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 난다고.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대학 진학 상담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노려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지는 미술 실기 준비를 시작했고, 세연이는 프로축구단 유스팀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와 동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달빛 아래 토마토 잎사귀들이 반짝였고 저는 그 반짝임 속에서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우체부가 한 통의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지우는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토마토밭에서 위로를 찾던 지우의 모든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의 기쁜 소식도 날아들었습니다. 미술 실기와 특기자 전형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동안 그린 모든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그림들 속에는 우리 가족의 지난 5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모두 민지의 붓끝에서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K리그 유스팀의 정식 입단 제의를 받았습니다. 프로 선수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입단식 날 세연이는 처음으로 정식 유니폼을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어느새 제 키를 훌쩍 넘어버린 세연이의 모습에서 미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의 경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복지관 할머니들은 떡을 해오셨고 시장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축하잔치까지 열어주셨습니다. 토마토밭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토마토는 희망 토마토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웃 마을에서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집 토마토 재배법을 연구하겠다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의대 기숙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며 자랑을 했고, 민지는 미대에서 그린 새로운 그림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세연이는 프로팀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할머니, 곧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의 토마토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와 동준이도 저 하늘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맺어진 결실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이제 인턴 의사가 되어 지역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일하던 시장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아들처럼 따르는 지우에게 건강 상담을 하고,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상인들의 혈압을 체크해 줍니다. 민지는 미술교사가 되어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주말이면 복지관에서 무료 미술 교실을 열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줍니다. 민지가 그린 희망 토마토 시리즈는 이제 군청 로비에 상설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연이는 프로축구단의 주전 선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TV 인터뷰에서 할머니의 토마토처럼 강인하게 자라고 싶었다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을에 축구 교실을 열어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토마토밭은 이제 작은 농장이 되었습니다. 희망 토마토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매년 봄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초대해 토마토 심기 체험을 합니다. 아이들은 토마토를 심으며 자신들의 꿈도 함께 심는다고 합니다. 마을의 다른 분들도 저희를 보며 용기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시장 김약국 할아버지는 손자를 의대에 보냈고, 철물점 주인 아저씨의 딸은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다른 이들의 꿈도 태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토마토밭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우가 출근길에 들러 혈압을 재주고, 민지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져오며, 세연이는 훈련이 끝나면 늘 들러 토마토밭 일을 도와줍니다. 봄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미영이와 동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 토마토처럼 단단하게 자라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속삭입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 모두 잘 자라났어요. 당신들의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마당에 핀 봄꽃 사이로 새순이 돋은 토마토 모종이 바람에 살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심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토마토 모종에 물을 줍니다.